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생활과 밀접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최근 빅 이슈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 진짜요? 극한기후? AI? 빅데이터? 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주! 우주 하면은 또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핫한 인공위성 열풍 아닌가요? 역시 솔비 씨 정답입니다. 지난해부터 군 정찰 위성, 지자체 위성, 민간 기업 위성까지 연이어서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대전시에서도 대전형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제가 또 인공위성 하면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나 큰 위성이 지구 밖의 고궤도를 24시간 돌면서 지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인공위성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맞나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요? 뭐죠? 최근 K위성 이슈,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기존 중대형 위성에만 탑재되었던 기능들이 초소형 위성에도 탑재되어 그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뉴 스페이스 시대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초대형 위성만 생각을 했는데 중대형부터 초소형까지 요즘은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공위성 좀 안다고 자부했는데 숨고 싶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집중하면 최근 인공위성에 대해서 모든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활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훈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발사했고요.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 그리고 다누리호 달 탐사선을 발사해가지고 우주에서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저는 분석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간항공기술연구원에서 우주발사체의 임무 설계와 발사체의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심주현입니다. 저는 주로 그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되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 설계와 비행 궤적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최근 정말 위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을 했고요. 또 12월에는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같은 달 진주시에서는 지자체 처음으로 위성 발사 시도가 있었고요. 또 민간 스타트업의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2023년 K-위성 발전의 역사적인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성공을 이뤄냈는데요. 박사님,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런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이제 국가 주도의 중대형 위성이 주로 이제 개발되고 이제 발사됐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민간이나 대학 그리고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초소형 위성을 개발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위성뿐만 아니라 이런 발사체 시험 발사도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서 큰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인공위성 하면은 국가 주도 사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기업이나 지자체, 학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그 IT 기술이 많이 발전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 따라서 인공위성이나 우주발사체에 탑재되는 전자부품들이 고성능 전자부품들이 소형화되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따라서 기존에는 중대형 위성에만 탑재되던 그런 기능들이 초소형 위성에도 쉽게 이제 탑재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네.
거기다가 우주 발사체가 최근에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 9이라는 발사체가 있는데 이 재사용 발사체로 인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 사업도 확장이 될 수 있었네요. 그동안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라든지 기후, 재해 관측, 연구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대전도 대전형 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카이스트에서도 초소형 위성 군집 사업의 첫 주자 네온셋 1호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목적, 박사님 뭘까요? 우주 기술이 이제 더 이상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인 경쟁 대상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 민간 기업 등이 자체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관측이나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요. 특히 이제 통신의 경우에는 통신 시설이 없는 그 산악 지역 같은 그런 곳에서 제한 없는 그 위성 통신 6G의 그런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물과 사람과 그리고 공간이 이제 긴밀히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드론이나 UAM 같은 그런 도심 교통의 어떤 미래를 또 밝혀줄 수 있는 요소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에 대한 이슈가 바로 초소형 그리고 저궤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초소형 위성은 기존 위성들하고 다르게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저렴해서 만약에 궤도에 오르지 못하거나 궤도 오른 상태에서도 그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실패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발사를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게 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제 기억 속에 사실 첫 인공위성은 우리별 1호거든요. 우리별 이게 1호. 1992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아마 22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거든요. 30년 동안 참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95년도에 상용통신 위성인 무궁화 1호, 99년도에 아리랑 위성 1호, 2010년에 한국 최초 정지궤도 위성인 그 천리안 위성, 2022년에는 우리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등이 지속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약 우리나라의 국가 위성이 약 한 140기가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궤도에 안착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90년대 생각해보면은 이제 막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인공위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더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눈부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인공위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설명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인공위성이 짠! 하고 나타날 차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공위성아 나와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의 김혜빈님이죠. 그치 그치. 근데 마법의 거울아, 인공위성도 혹시 보여줄 수 있니? 그럼요, 인공위성도 보여드릴 수 있죠. 저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생긴 곳에 오면 위성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요. 5, 4, 3, 2, 1, ignition, and liftoff of SpaceX Transporter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으로 가면 위성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어디 있나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이게 바로 위성입니다. 이게 위성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국가기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인데 위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초소형 위성 부품을 만들다가 약 한 3년 전부터 초소형 위성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발사까지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위성을 발사해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까지 하는 스타트업이군요. 예, 맞습니다. 사이즈가
제 안에 품속에 쏙 들어와요. 이 정도면은 전자레인지보다 작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위성인가요? 이거는 부산셋이라고 하는 위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그 부산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항만을 관측하기 위한 초소형 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발사가 된다면 뭐 배라든지 아니면 그 항만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빛으로만 의존해서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 전지판이 사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충전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에 저희 배터리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 전지판이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작은 카메라가 지금 빨간색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부분은 안에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별을 촬영해서 위성이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별 추적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지구를 관측하거나 부산을 관측하는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상국에서 명령을 받은 안테나와 그다음에 촬영한 영상을 내리는 이제 고속 안테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작은데도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크기는 작지만 사실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사를 한다라는 건 지자체에서 발사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위성을 왜 계속 개발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그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이런 위성이 큰 위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초소형 위성이 되면서 초소형 위성을 지자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지자체의 원하는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하거나 임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해서 스페이스X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위성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 로켓을 발사하게 되는데, 그 발사하는 로켓에 이런 초소형 위성들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많으면 100개까지 동시에 발사되는. 100개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사 기회도 많고 발사 비용도 저렴해지는 거죠. 얘 말고 또 다른 위성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오, 좀 많은 이제 부품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개발 중인 단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조물이 되고요. 이 구조물 안에 이런 다양한 저희가 이제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이제 부품들, 전자장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소형 위성 제가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좀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점을 느낀 건 없었나요? 저희가 사용하는 부품 자체가 자동차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부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이나 우주에서 날라오는 방사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내방사선 설계라든지 방사선에 최적화하는 방법이 좀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층이 쌓는 거군요. 초소형 위성이라 그런지 책상 위에서도 조립이 가능하네요. 그러네요. 뚝딱뚝딱. 예.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성은 아니고 과학 탑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탑재체요. 자기장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서 그 자기장을 관측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과학 탑재체는 24년 말에 미국으로 가서 달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이 업체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23년 11월 11일 날 미국에서 발사한 옵저버 1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Ignition and liftoff of SpaceX Transporter 9. Stage 2 ignition. Stage 1 boost pack startup. Observer 1 separation confirmed.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위성의 위치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남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실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여기는 지금 위성을 네. 저희가 발사한 위성을 관제하는 관제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관제소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극에 있는 안테나를 저희가 이제 빌려서 여기서 관제하고 위성의 사진도 찍고 사진도 내려보내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옵저버가 여기 지금 남극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빨간 선을 따라가시면 대서양을 지나서 아마
일본이랑 한국을 지나갈 예정이에요. 오. 이 옵저버 1 위성의 가장 큰 장점은 식생 지수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특수한 밴드의 필터가 달려 있어서 네. 그 지역에 뭐 식생이 어느 정도 있고 밀이라든지 콩이 어느 정도 수확이 될지 네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갈수록 이 위성 개발에 지자체, 학교, 또 민간 기업까지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앞으로 가진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위성을 이제 1개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1개 운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옵저버라는 초소형 위성을 5년 내에 100기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기 올린 영상으로 전 지구를 촬영을 하고 여기서 얻는 영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올드 스페이스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뉴 스페이스 시대잖아요. 저희에게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우주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초소형에서 작을 줄은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작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직접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최근 위성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인공위성이란 무엇인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의 구조적 특징은 어떤지 박사님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인공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주위에 자연위성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자연위성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 우리 제일 가까이에 이제 있는 위성이 바로 달입니다. 맞아요. 네. 달. 네. 이 달은 어떻게 보면 지구 궤도에 자연적으로 안착된 그런 위성인데요. 인공위성은 인위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면요. 그 누리호와 같이 맨 끝부분 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로 이제 쏘아 올려지면은 거기서 페어링이 분리돼서 그 안에서 이제 인공위성이 나와서 궤도로 안착하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은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탑재체가 있고요. 그리고 임무를 돕고 있는 위성 본체가 있습니다. 보통 지구 관측 위성에는 그 관측을 하는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관측을 돕는 여러 가지 위성 본체의 기능들이 있는데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라든지 그리고 궤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추력 제어 장치라든지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전력을 이렇게 받기 위한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이런 전력을 받아가지고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 같은 그런 장치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 하면은 목적이랑 임무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잖아요. 뭐 정찰위성 혹은 통신위성 이렇게도 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인공위성은 목적에 따라 우주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군사위성, 방송통신위성, 그다음에 항법위성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주관측위성은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이나 별 또는 태양과 같이 지구권 밖에 있는 우주에 대한 탐사를 위한 용도로 쓰이고요. 지구관측위성은 지구의 기상이나 아니면 뭐 재해 또는 식생 등에 대한 그런 관측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은 말 그대로 어떤 국가적으로 위험 지역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관찰을 하거나 정찰 감시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방송통신위성은 스포츠 중계나 아니면 스포츠 중계 중요하죠. 뉴스 특보와 같이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방송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항공기나 선박처럼 장거리 이동을 하는 그런 플랫폼에 무선 통신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법위성은요? 예, 항법위성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GPS 위성이 항법위성 중에 하나인데요. GPS. 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용으로 하는 KPS 위성이라는 항법위성을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용. 그런데 예. 와, 이제 전용 GPS가 생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도 이런 특징이나 임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위성 크게 대형, 중형, 소형급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대형급으로는 우리 기상 관측을 하고 있는 천리안 위성 EA호가 3.5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고요.
중형급 위성으로는 그 전천후로 이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아리랑 5 위성이 1.4톤 정도 됩니다. 오. 그리고 소형급으로는 지구 관측을 하고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500kg 정도 되고요. 아. 그러면 초소형 위성은 어느 정도 무게 정도가 될까요? 100kg? 150? 처음에 맞췄습니다. 100kg. 네.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100kg급 이하의 위성을 초소형 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이거는 세계 통용 기준은 아니고요. 국내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초소형 위성은 보통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초소형 위성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단순히 카메라만 탑재해가지고 우리 사진처럼 그렇게 촬영 영상만 받았다면은 요즘에는 어떤 메탄을 관측해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또 우주 기상의 예보를 위해서 이제 그런 카메라를 싣거나 굉장히 목적이 다양해졌습니다. 자, 이제 위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잘 발사를 해서 목적지까지 잘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사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 이슈도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발사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국내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가지고 그 목표한 임무 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인 걸 볼 때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도 될 겁니다. 우주 기술에는 아무리 좋은 그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주 환경에 나갔는지 실전 경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런 점을 볼 때 그 실제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어 올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해외의 스페이스X나 로켓랩처럼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여 국내 발사장 또는 해외 발사장에서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사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가장 유명하고 바쁜 발사체 하면은 펠컨 9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보다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군 정찰 위성이나 다누리호도 이 펠컨 9으로 발사시켰잖아요. 이 펠컨 9이 이렇게까지 바쁘고 유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여서라고 들었거든요. 이 재사용 발사체가 혹시 어떤 걸까요? 최근까지는 그 대부분의 발사체들이 한 번 발사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발사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바로 버려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스X의 펠콘 9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공위성을 우주에 투입시키는 상단부를 제외하고 1단부와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페어링은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 그런 재사용 방식의 발사체라고 할 수 있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그 비용은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펠콘 9이 그런 점을 활용해서 그 발사 비용을 현저하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재사용 발사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는 엔진 제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그 발사돼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영상 자주 보셨죠? 봤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영상에서 보시면 점화됐던 엔진이 꺼졌다가 켜지는 그런 반복도 하고 네. 맞아요. 그 불꽃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맞아요. 또는 그 방향이 바뀌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것처럼 그 엔진의 재점화와 출력 그리고 추력 방향을 조절하는 이 기술이 확보되어야만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점점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이 많아질수록 그쪽에서 보내오는 데이터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많고 거대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분석하려면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핫한 이 기술만 있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그 기술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뉴 스페이스 시대에 산다는 것은
인간이 지구 근처에서 먼 우주까지의 영역으로 활동 공간을 확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의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통신, 내비 등과 같이 윤택하고 편리한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 나사는 많은 개수의 초소형 우주 탐사선과 발사체를 이용하여 지구 밖의 행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근처에만 6,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사하는 인공위성은 2030년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6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서 저 멀리 달, 소행성, 화성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서 우리를 향해 바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위성을 제어하고 지상 안테나에서 받은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증가하는 위성 정보 분석에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렇게 뉴 스페이스 시대에서 인간의 힘을 덜거나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하던 일을 가르치고 다양한 우주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서 위성 영상에서 선박이나 자동차를 찾아내는 일이 빠르고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신해서 건물의 개수와 윤곽을 찾아내서 건물이 생겼거나 파괴된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도로의 종류와 형태를 구분하여 교통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영상에서 구름의 두께별로 구분하는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은 긴박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더욱 진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일일이 위성 영상을 보고 침수된 집은 없는지, 도로가 끊겨서 대피를 못하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눈 깜짝할 사이에 피해 지역의 도로와 가옥 상태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정보는 도움이 닿기 어려운 인간의 대피를 위한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우주인 곁에서 미국 나사의 로보넛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일에 투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이 매우 위험한 심우주 활동을 수행할 때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때론 인간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위성, 우주 탐사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야 할 기본 지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 우주로 여행할 때 우주선 내에 우주 비행사를 위하여 많은 로봇이 사람 못지않은 말솜씨로 우주 비행사의 업무를 보조할 날이 곧 다가올 예정입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이 시간 뉴 스페이스 시대 K-위성이 뜬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을 향한 끝없는 도전,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 강국이라고 하면 저는 미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저도요. 그렇죠.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미국이 가장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5,700여 개가 넘는 민간 및 군용 위성을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우주 인터넷 사업이 시작되면서 더욱더 그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스타링크는요, 그 우크라이나전에서 통신과 인터넷이 다 끊겨버린 우크라이나의 통신과 인터넷을 제공해주면서 많은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강국이라면 이 나라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러시아라고 들었거든요. 옛 소련이죠. 그렇죠.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위성하면 1957년에 발사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당시만 해도 우주에 위성이 올라가서 안착했다라는 사실만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죠. 느끼기에는. 지금도 충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 성공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우주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우주 강국하면 누구나 미국과 러시아는 떠올릴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의외의 우주 강국이라고 하면 연구원님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용히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조용하게 한 발짝씩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이탈리아는 이미 20여 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에 스페이스X 팰컨 9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누리호가 예.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탈리아에는 유럽연합과 함께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베가가 있습니다. 배가. 아. 예, 베가 발사체는 주로 유럽의 주요국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있었군요. 근데 또 저는 중국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요즘 뉴스 보면은 이 인공위성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도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나라인데요. 2019년이죠. 그때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달 착륙선을 착륙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창어 4호라는 이름의 이 달 착륙선이 이제 착륙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의미가 크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달 뒷면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착륙할 때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모든 제반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민간 기업들의 인공위성 하면 대부분이 우주 인터넷 구축을 위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지금 거의 우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 기업으로 유명한 아마존에서도 이 우주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서 10년 내에 그 최대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위성을 쏜다는 게 그냥 나 위성 쏘고 싶은데 쏴야지 발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절차나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그 국제해사기구 IMO나 그리고 그 연공을 통과하는 그 국가의 사전 협의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발사체를 올렸을 때 이제 분리되는 낙하물이나 혹은 이제 뭐 경로를 이탈해서 추락할 경우 그 영토 내에 이제 시설을 이제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이 이제 궤도에 올라갔을 때도 위성이 다른 위성 앞에 이제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주파수 혼선이 일어납니다.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주파수 간섭을 해결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최근에는 국가를 넘어서 민간까지 또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적인 조약이나 규칙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 우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먼저 쏴서 먼저 선점하자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경우에는 그 많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개발도상국은 사실 아직 걸음마 단계인지라 그 격차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유엔에서 우주 조약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큰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국가가 우주 자원의 격차와 더불어서 또 우주 쓰레기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인공위성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저는 산업혁명 시대가 많이 떠올라요. 그 당시에도 대량 생산의 시대를 거쳐서 무분별한 생산으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지금 인공위성도 어떻게 보면 그 국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근데 우주에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대요. 어떤 메시지죠? 빨리 열어주세요!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넘어서 경이로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발전 과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6위 내지 7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하는 위성 제작 기술하고 그리고 위성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술, 후처리를 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기술, 이거는 이미 선진국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이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뭐가요? 도요새. 아, 중요한 단어죠. 네. 이야기 빼놓을 뻔했네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편대 비행 나노 위성이잖아요. 4개의 위성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전에 있어서 꽤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요셋 위성은 10kg급 나노 큐브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큐브 위성이긴 한데 작지만 우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과학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계도가 없는데 기존에 개발해 보지 않았는데 4개의 도요셋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3개나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75%.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한 개가 왜 전개가 안 됐는지 이제 이런 이유를 잘 밝혀가지고 신뢰도를 높인다면은 그 다음에 도요셋 여러 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는 인공위성이 국가와 산하경 등의 연계를 통해서 발전해 가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놓고 있다죠? 네,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그 국가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이런 취지로 사실 이미 큐브 위성 경연대회라는 게 한국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 대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위성 제작이나 위성 운영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런 실습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실습 위주의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교육 플랫폼도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연구 현장을 연계한 우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로 이제 우주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 시장 진출 기금도 처음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미 발사를 시도한 진주시를 비롯해서 대전, 인천, 부산, 제주도 등 그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해서 사실 지역 사회에서도 매우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2024년 우리나라 K위성의 도약이 정말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요, 인공위성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문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예,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은 보통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규제와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주 쓰레기를 방치하여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우주 발사체를 설계할 때 인공위성과 함께 이제 우주 공간에 남게 되는 최상단의 경우에는 최소한 25년 이내에 지구로 떨어져서
그 소멸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하게. 예. 네. 최근에는 이 기간을 더 줄인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어요? 얼마 전 정부 차원에서는 우주 물체 눈동 제어 선행 기술 개발이라는 그런 연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우주 물체 능동 제어란 우주 공간에서 그 인공위성 같은 물체에 접근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궤도를 바꾸거나 변경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4년 후에 누리호 6차 발사를 통해 가지고 포집 위성 1호라는 걸 발사하게 되는데요. 포집 위성 1호가 옛날에 발사했던 우리별 2호 위성을 지금 우주에 떠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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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잡아다가 이제 지구 궤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낙하시킬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 집 나간 우리별 위성 2호가 꼭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또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이 발전하려면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위성 기술은 이제 아폴로 이제 우주선 뭐 아주 굉장히 옛날인데 그 시절의 기술처럼 우리랑 되게 동떨어진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 이미 우리 손바닥만한 그런 위성들이 우주에 날아다니고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 궤도에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막 쓰고 있지만 이런 내비게이션 앱이 각자 한 명 한 명의 그런 앱이 많은 위성의 정보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시면서 사실 우주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발전 로드맵을 미리 한번 엿봤는데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두 분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인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인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약으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이 났기 때문인데요. 유전자 가위란 DNA의 특정 부분을 인식해 원하는 대로 자르는 등 교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FDA에서도 세계 최초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12세 이상 중증 경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경상 적혈구병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빈혈인데요. 이 질환은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하거나 정상 적혈구를 정기적으로 수혈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평생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겸상 적혈구병 환자의 90% 이상이 1년 이상 수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는 치료가 단 1회로 끝나기는 하지만 유전자가 바뀌는 만큼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엄청난 치료 비용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서 다양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온난화 속 이상 한파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그러나 동아시아와 북미에서는 이상한파가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세대 공동연구팀에서 그 원인이 대서양과 태평양 중위도 해양전선 지역의 열 축적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중위도 지역에는 좁은 위도 해역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해양 전선이 있는데요. 이 해양 전선 지역이 겨울철 한파와 이상고온 빈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북대서양 지역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상 한파의 원인을 북대서양의 걸프류 부근의 열 축적이 심화해 발생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용하면 10년 후에 기후변화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수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수다! 네, 오늘 뉴스페이스 시대 K위성이 뜬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민 씨 지금 뭐예요? 인공위성에 대해서 부족했던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볼이 빵빵해졌어요. 그만큼 오늘 유익했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어떠셨어요, 박사님? 이곳 분위기가 달과 우주를 넘나드는 느낌인데요. 함께해서 더욱더 현장감 있는 우리나라 뉴스페이스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로켓을 타고 여러분과 함께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본 느낌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